조선공주로 영조의 끝없는 총애 속에 질주하다 사형당할 위기까지 처하는 하완옹주. 하완옹주는 영조와 영빈이씨 사이에서 출생했는데 영조의 12홍주 중 9번째라서 구왕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완옹주의 동복 형제 중에는 2명의 언니들 외에도 친오빠 사도세자가 있었는데 화평옹주가 12세, 화협옹주가 6세, 사도세자가 4세로 3남매는 아직 미혼이라 궁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완옹주는 15세에 출합할 때까지 다른 옹주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는데 6세 때 옹주에 책봉되었으며 9세 때에는 마마를 겪었습니다. 하완옹주가 태어난 그해 여름에 큰언니 화평옹주가 박명원과 혼인했지만 화평옹주는 16세가 될 때까지 하완옹주와 함께 궁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완옹주가 6세가 된 해에는 둘째 언니 화협옹주가 신광수와 혼인했으며 그 다음 해에는 오빠 사도세자가 해경궁 홍씨와 혼인했습니다. 평범하게 지내던 하완옹주의 삶에 닥친 첫 번째 충격은 큰언니 화평옹주의 출합으로 5세인 하완옹주에게 큰언니의 출합은 작게나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완옹주가 11세가 된 해에 큰일이 터졌는데 화평옹주가 난상 끝에 22세의 점디절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화평옹주가 죽던 날 영조는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선의궁의 3녀 1남 중 하완옹주만이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것은 하완옹주만이 아침 저녁으로 선의궁과 영조를 만날 수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하완옹주는 비통에 빠진 선의궁과 영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화평옹주에게 쏟았던 영조와 선의궁의 정은 자연스럽게 하완옹주에게로 옮겨갔는데 이 상황을 한중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옹주는 선의궁의 큰따님으로 영조께서 사랑하심이 특별하셨다. 화평옹주는 성품과 행실이 온화하고 유순하여 조금도 교만 방자한 습성이 없었다. 자신만 사랑받고 사도세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불안하고 민망하게 여겨 매번 영조에게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말씀드렸다. 사도세자가 무슨 일을 당하면 힘껏 도와주고 영조께서 격노하실 때는 화평옹주의 힘으로 진정하고 풀릴 때가 많아 사도세자는 고마워하며 매사에 믿어 지냈으니 무진년 이전에 사도세자를 보호한 것은 모두 화평옹주의 힘이었다. 화평옹주가 장수하여 부자 사이에 조화를 주선하였다면 유익함이 많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영조께서 지나치게 슬퍼하시던 중 본디 하완옹주를 화평옹주 다음으로 사랑하시더니 화평옹주가 죽은 후 몸을 둘 데 없고 마음을 붙일 데 없으니 자연 하완옹주에게 정이 옮겨 특별하게 총애함을 어찌 다 기록하리요. 선의궁의 큰딸 화평옹주는 영조의 편애 때문에 동생들에게 미안해했으나 하완옹주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조의 편애가 자신에게 옮겨오자 그 편애를 오히려 독점하려 했습니다. 하완옹주는 큰언니 화평옹주와는 달리 독점욕이 강한 성품이었으며 영리했는데 하완옹주의 인생이 꼬이면서 영조의 편애를 독점하려는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성이의 부인이 되는 하완옹주. 영조 25년인 1749년 하완옹주는 12세가 되었는데 영조는 마치 지난해의 악몽을 씻기라도 하려는 듯 새해 첫날에 하완옹주의 부마를 간택하라고 명했습니다. 난상 끝에 죽은 화평옹주를 대신해 하완옹주가 좋은 짝을 만나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1월 1일에 간택령이 내려진 뒤 11일 후인 12일에 초간택이 있었고 직장 최선여의 아들, 심고의 아들, 판인 정우량의 아들 등 1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재간택은 2월 19일에 거행되었는데 정우량의 아들 정치다를 필두로 감사 한익모의 아들 승지 정의검의 손자가 선발되었고 3월 4일에 있었던 삼간택에서 정우량의 아들 정치달이 부마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마로 결정되면 곧바로 부마호 칭인 위호를 받았는데 영조가 일성위로 낙점해 하완옹주의 부마인 정치달은 일성위로 불렸습니다. 납체에 이어 6월 18일에 납회가 치러졌고 7월 6일에 친형이 거행되었는데 친형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가는 의식이므로 하완옹주는 장동에 마련된 옹주방으로 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치달은 말을 타고 향교동의 부마방을 출발해 장동의 옹주방으로 가 하완옹주를 데리고 왔는데 하완옹주는 20명의 가마꾼이 매는 가마를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완옹주는 12세로 미성년이라서 동매를 치렀어도 초약까지 치를 수는 없어 하완옹주와 정치 다른 동네 이후에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잤습니다. 하완옹주는 부마방에서 사흘을 보낸 후 다시 궁으로 돌아갔고 입궁 후 하완옹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예전의 하완옹주가 아니라 일성이 정치달의 부인이었습니다. 딸과 남편의 죽음. 하완옹주는 영조 28년인 1752년 9월 19일에 출합했는데 일성이 정치달과 혼례를 치른 지 만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해의 하완옹주는 15세였습니다. 출합 후 하완옹주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들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는데 이런 상황은 하완옹주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었고 영조의 편애를 독점하려는 욕망도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큰언니 화평옹주가 그랬듯이 영조의 편애를 형제들과 나누려 노력하기도 했으며 출합 후 3년째인 영조 31년 겨울에 임신했고 출산 예정달은 8월이었습니다. 19세가 된 하완옹주는 영조의 편애가 좋지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만한 나이로 친오빠 사도세자의 질투와 분노를 살 경우 훗날이 불안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완옹주는 자신에게 집중된 영조의 편애를 친오빠 사도세자와 나누려 했었고 남편인 정치달도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에 시달리던 사도세자는 궐 밖으로 행차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영조와 함께 행차하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8월에 영조는 숙종의 왕릉인 명릉에 행차할 예정이었는데 예조에서 행차에 세자가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자 영조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도세자는 크게 실망했는데 다음날 조정 중신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영조는 사도세자의 명릉 수행을 허락하는데 이것은 하완옹주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명릉에 다녀온 사도세자는 너무나 기뻐했고 하완옹주에게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때의 상황이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행 수가를 20세가 되시도록 못하시오니 봄, 가을로 가실까 마음을 졸이시다 한 번도 못 가시니 그 일도 설고 오라가 되셨다. 경자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명릉에 수가하시니 시원하고 기꺼워하셔 목욕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유행탈 없이 다녀오셨다. 가신 사이에 인원왕후, 정성왕후 양성목계와 선의군께 봉사하시고 자녀에게도 하시니 그 수적이 지금 내게 있으니 그런 일은 조금도 병환 계신 이 같지 아니하고 순성하여 돌아오심을 스스로 큰 경사같이 아셨다. 능행 후 한동안은 대단히 꾸중 듣는 일이 없으니 그는 화은옹주가 8월 초에 딸을 낳음으로 성심이 기뻐하셔서 일이 없었으며 보통 인정으로 생각하면 그 여동생은 그리 총애하시고 본인은 뜻을 얻지 못하시니 응당 어떠하신 마음이 계실 듯도 한데 그때까지 종시 불효하신 사색이 없으시고 화은옹주가 순산한 일을 기특하게 여기셨다. 처음으로 능행을 수가하게 된 것은 선의군께서 지금 능행수가 못하시는 일을 민심도 괴이하게 여기리다 하시며 화완옹주에게 여쭈라 하여 뵌 듯 싶더라. 화완옹주는 8월 3일 오후에 첫 딸을 낳았는데 딸의 순산 소식을 들은 영조는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완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까지 했습니다. 딸까지 낳은 화완옹주는 더욱 안정되었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다음해 1월 21일에 화완옹주의 첫 딸이 갑자기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영조가 놀라 달려갈 정도였는데 이틀 후인 23일 오후에 화완옹주의 첫 딸은 태어난 지 겨우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첫 딸을 잃은 화완옹주는 큰 비통에 잠겼고 혹시 화완옹주가 잘못될까 영조는 화완옹주의 집에 또다시 행차했으며 옆에 두고 보호하기 위해 화완옹주와 함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2월 15일 저녁에 일성의 정치달마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궁에 있던 화완옹주는 그날 아침에 일성이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짐을 꾸려 살림집으로 갔지만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일성의 정치달이 죽던 날 영조는 화완옹주 이상으로 경황이 없었는데 첫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가 새벽부터 몹시 위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아침도 먹지 못한 채 불안해했지만 막상 오전 10시쯤 정성왕후 서씨에게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곧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오후 4시쯤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초상치를 준비를 했는데
2시간쯤 지난 후에 영조는 일성이 정치달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조는 혹 화완옹주까지 잘못될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정성왕후 서씨의 초상을 준비하던 영조는 부랴부랴 화완옹주에게로 달려갔고 승정원 일기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3년 2월 15일조. 주상이 울먹이며 손으로 좌의정 김상노와 우의정 신만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어찌 오늘 또 일성이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을 줄 뜻했으랴. 오늘 오전에 화완옹주의 짐을 고려 겨우 내보냈는데 문득 이 소식을 들었다. 왕비의 부고와 부마의 부고가 연이으니 이 무슨 일인가? 나는 내 딸을 한번 보고 위로한 후에 오고자 한다. 경등은 나로 하여금 잠깐 가서 보고 오게 하라. 이렇게 한 후에야 내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다음을 마실 수 있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노, 우의정 신만, 예조판서 이익정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아르기를 오늘 곤전에 상을 당했는데 또 부마의 부고를 들으니 성심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궁을 떠나시면 안 되지만 지극한 인정을 또 억지로 누르기 어려우니 신등이 또한 어찌 감히 맞겠습니까 하였다. 주상이 울며 이르기를 세상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무술년, 경자년 이후로 갑진년, 경술년의 초상을 당하고 또 효장세자와 효순빈의 초상을 당한 데 이어 다시 두 옹주와 여러 손자들을 잃고 지금 또 부마의 부고를 들었다. 나는 사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딸이 잘못될까 염려된다. 내 딸이 몹시 힘들어하니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반드시 잠깐 가서 내 딸을 보고 위로한 뒤 곧바로 환궁하겠다 하였다. 화완옹주는 일성이의 초상을 치른 후 입궁했는데 보통의 경우 추랍한 왕녀는 비록 남편을 잃었다고 해도 궐 밖에서 살아야 했지만 영조는 화완옹주를 궁궐로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영조는 딸과 남편을 모두 잃은 화완옹주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는데 64세의 영조는 화완옹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돕는 화완옹주. 15세에 추랍했던 화완옹주는 혈혈단신의 과부가 되어 20세에 다시 입궁했는데 사실 옹주는 불쌍한 처지로 영조의 편애를 받는다지만 엄연한 청산과부로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화완옹주가 입궁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영조의 큰사위이자 화순옹주의 남편인 월성리 김한신이 세상을 떠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화순옹주가 월성리를 따라 죽겠다고 음식을 끊었던 것입니다. 화순옹주가 음식을 끊은 지 6일째인 1월 9일 오후 2시쯤에 영조는 노구를 이끌고 화순옹주의 집으로 행차했으나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화순옹주는 1월 1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순옹주가 죽자 예조판서 이익정은 그 절개를 기려 연려문을 세워주자고 했는데 화순옹주에 대한 큰 칭송은 화완옹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화순옹주와 화완옹주 둘 다 비슷한 처지로 모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화순옹주를 너무 칭송하는 것은 화완옹주에게 굶어 죽으라는 압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완옹주가 딸과 남편을 잃고 궁에 돌아왔을 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악화일로였는데 화완옹주는 친오빠 사도세자를 위해 발벗고 나섬으로써 오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창덕궁에서 영조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따로 떨어져 살고 싶어 영조만 경희궁으로 옮겨가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창덕궁에서 살기 위해 화완옹주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관행과 명분에 맞지 않기에 공식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7월 6일에 영조는 중전만 데리고 경희궁으로 이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전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기 위해 경희궁으로 이어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는 화완옹주의 간청 때문에 이어한 것이었습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의 경희궁 이어가 결정되자 사도세자가 화완옹주를 불러 칼을 어루만지면서 이후에 내게 아무 일이나 있으면 이 칼로 너를 베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화완옹주가 영조를 따라 경희궁으로 가서 잘 주선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화완옹주는 친오빠 사도세자가 곧 왕이 되리라 생각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영조가 경희궁으로 옮겨간 후에도 화완옹주는 사도세자를 위해 힘썼는데 사도세자가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조가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른바 신사서행이라는 평양행차도 화완옹주를 믿고 감행한 사건이었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던 이모 화변 때까지
화완홍주는 사도세자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다. 세손에 대한 지나친 애정. 영조가 경희궁으로 이어함에 따라 왕실은 영조의 경희궁과 사도세자의 창덕궁으로 갈렸는데 경희궁으로 옮겨간 뒤부터 화완홍주는 영조에게 더욱 밀착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조는 69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는데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후 자연스럽게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세손은 사도세자가 비명행사했을 당시 11세에 불과했고 영조는 정정해 세손은 화완홍주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화완홍주에게 잘 보여야 안전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세손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에 살던 세손을 경희궁으로 보내 영조의 곁에 있게 하면서 세손에게 화완홍주에게 특별히 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화완홍주는 27세였고 세손은 13세였는데 화완홍주는 세손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정이 들어 사랑스런 어린 조카가 아들로 느껴졌습니다. 어린 세손은 화완홍주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올케인 해경궁 홍씨도 화완홍주에게 아주 잘해서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에도 왕실에는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세손의 안위와 성심을 돌려놓기는 오직 화완홍주에게 있는 까닭에 나는 각헐에 있을 때 만사를 다 화완홍주에게 부탁하여 어떻게 하든지 성의에 어기지만 말게 하여달라 부탁하 곧 또 세손에게도 경계하기를 그 고모를 후대하여 나같이 보라 하였으니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정이 슬펐다. 그때는 화완홍주가 내 말을 다 옳다 하여 과연 일마다 돕고 말씀도 극진히 하였다. 영조께서는 화완홍주의 말대로 만사를 따르시니 아무 흉이 있어도 화완홍주가 옳다 하면 그리 들으시고 착하여도 화완홍주가 나무라면 여지 없어졌다. 세손은 본디 사랑하시나 이모년 후에도 변치 않으신 것은 화완홍주의 힘이었다. 한중로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화완홍주는 세손을 독점하고자 해서 세손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질투했습니다. 세손비는 물론 세손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도 질투했고 세손이 보는 책까지도 질투했는데 조카인 세손을 아들로 착각했거나 심지어 남편으로 착각했는지 마치 의부증에 걸린 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저 화완홍주의 성품이 여편네 중 이기기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와 권세 좋아하기가 유별하여 온갖 일이 다 일어났다. 대강 이르면 부한께 나밖에 또 누가 총애를 받으리 하여 궁녀라도 신임하시면 싫어하고 세손을 손 안에 넣어 잠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내가 세손 어미인 줄 미워 제가 어미 노릇을 하려 하고 내가 장래의 대비가 되고 저는 못될 일을 시기하여 갑신년 처분도 지어낸 일이여 세손 내외 사이가 좋을까 시기하여 100가지 이간, 1000가지 이간과 험담으로 세손과 세손빈 사이를 얼음과 수처럼 만들고 세손이 혹 궁녀를 가까이 하실까 질색하여 눈을 떠보지 못하시게 하며 아들이 꼭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세손 외가를 꺼려 흉한 개교로 이간을 붙여 세손이 외가의 정이 멀어지게 하니 이것이 곧 기축년 별감일이여 세손이 장인을 좋아하면 청혼을 질투하고 심지어 세손이 성사를 교열하러 밖에 나가면 성사책을 다 질투하였다. 백천만사에 저만 권세를 쓰며 제게만 붙잡고 다른 이는 다 없어라 하는 법이니 이 어찌 된 사람이냐? 한중로 나이가 들어가자 화완홍주는 성품과 행실이 더욱 꼬여갔는데 무엇보다 세손이 화완홍주의 과도한 애정을 부담스러워했으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화완홍주를 멀리했습니다. 세손은 15세 때부터 매부인 홍은 부위 정제화와 어울렸는데 세손은 용모와 행동거지가 아름다운 정제화를 어엿비어기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제화를 몹시 질투한 화완홍주는 세손에게서 정제화를 떼어내는 것은 물론 생모인 해경궁 홍씨도 떼어내 세손을 자신이 독점하려고 일거양득에 기발한 꾀를 짜냈습니다. 화완홍주는 세손이 계속 외도하면 사도세자처럼 될 것이라며 해경궁 홍씨를 협박했고 놀란 해경궁 홍씨는 친정아버지 홍봉안에게 연락해 세손과 어울리는 별감들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정제화도 총관에서 쫓겨났는데 어울리던 별감과 정제화가 사라지고 대신 해경궁 씨와 홍봉안의 잔소리가 늘어나자 세손은 반성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손은 화완홍주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생모인 해경궁 홍씨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화완옹주에게 독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조 48년인 1772년 가을에 홍국영이 과거에 합격했고 세손은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는데 그때 세손은 21세였으며 홍국영은 25세였습니다. 세손이 홍국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중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비유하건대 사나이 첩에게 혹한 모양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세손이 청년으로 자라나고 또 홍국영까지 등장하자 화완옹주와 세손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상실감에 빠진 화완옹주는 대안을 찾았는데 세손 대신 자신의 양자 정우겸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영조. 왕실에서는 옹주나 부마가 아들 없이 홀로 되면 왕이 즉시 양자를 정해주었는데 화완옹주의 양자는 정우겸으로 정우겸은 세손보다 3세 위였습니다. 정우겸은 일성의 정치달의 친족인 정석겸의 아들로 인천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정석겸은 물고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정우겸은 영조의 편애를 받는 화완옹주의 양자라 초고속으로 출세했는데 16세에 장원서 봉사가 되고 영조 42년인 1766년 2월에 18세의 나이로 드디어 대과에 합격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정우겸은 대과에 합격하자마자 출세 일로를 걸었는데 합격 다음 달에 병조좌랑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이조좌랑, 교리, 지평, 병조정랑 등 요직이란 요직은 모조리 거쳤습니다. 정우겸은 화완옹주와 세손 사이가 멀어지자 영조의 배려에 더하여 화완옹주의 편애까지 받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세손과의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정우겸의 세도가 강해질수록 그에 대한 세손의 미움도 커졌고 세손은 정우겸을 미워하면서 화완옹주와도 더 멀어졌는데 이는 또 다른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화완옹주가 정순왕후 김씨와 밀착되었던 것으로 해경궁 후씨가 화완옹주가 중궁전에 정이 들어 극진하다고 할 정도로 두 여인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야심 많고 배짱 두둑한 정우겸은 영조와 화완옹주의 총애 그리고 청리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세손을 압박했는데 세손이 청리들을 멀리하다가는 온전치 못하리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조대 이후에도 정치적 실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우겸과 청리들의 정치 참여를 근절하려는 세손 사이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고 화완옹주는 물론 정우겸을 편들었습니다. 그러다 82세로 노인성 치매 증상을 보이던 영조는 정신이 온전할 때 후계 작업을 마무리 짓고자 10월 7일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하는 한편 화완옹주에게도 그 뜻을 밝혔습니다. 영조는 화완옹주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대리청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는데 화완옹주가 영조의 편애를 받는다는 것은 만천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완옹주는 처음에는 대리청정을 늦출 수 없다고 하며 동의했지만 곧바로 뒤로 물러서 영조의 본심이 무엇인지 자신은 모른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 11월 30일 계묘 네 번째 기사 1775년 청건융 40년 여러 대신들을 불러보아 하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영조가 대리청정하는 일을 궁중 안에서 하교하였다. 화완옹주가 처음에는 대리청정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는데 며칠 되지 않아 혹은 병을 핑계 삼고 혹은 모른다고 하였다. 영조가 여러 번 물어도 한결같이 모른 채 사양하고 끝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정우겸이 그렇게 종용했기 때문이다. 정우겸은 널리 신복들을 배치하여 세손의 일거일동을 탐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화완옹주는 문서의 왕래까지도 틈만 있으면 찾아내어 정우겸에게 전해주어 근거 없는 말로 공갈할 자료를 삼게 하였다. 그 당시 세손의 위태로움을 상상으로도 알만하였다. 세손은 화완옹주와 정우겸에게 혹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고 세손과 정우겸의 관계는 물론 세손과 화완옹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겸은 세손의 대리청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화완옹주를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약속받으려 했던 것이 분명하며 화완옹주의 입에 대리청정 여부가 달려있던 상황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완옹주의 바램과는 달리 세손은 정우겸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에서 청리들을 배제해야 할 당위성을 더더욱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세손의 대리청정과 정처가 되는 화완옹주. 영조는 궁중 안에서 대리청정을 명령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누구도 상소를 올리지 않자 초조해졌는데 영조는 11월 20일 오전 10시쯤에
경희궁 직경당에서 세손에게 대리청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금방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사전에 논의된 것은 전혀 없어 영의정 한익모와 좌의정 홍인환을 비롯한 모든 신료들은 대리청정을 반대했습니다. 영조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청정을 찬성한다면 영조가 속히 죽기를 바란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영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리청정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가능했습니다. 영조가 신하들의 충성심을 떠보기 위해 대리청정 문제를 꺼냈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곧 충신이었고 영조가 진정으로 쉬고 싶어서 대리청정 문제를 꺼냈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조가 직접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싶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상황은 반전되었는데 반신반의하던 양반 관료들 중 일부는 영조의 본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조는 세손이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채 석 달도 되기 전에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3월 10일에 세손이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승하와 정조의 즉위는 화완옹주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 정조는 정치에 개입하는 청리들을 근절하고자 했고 핵심 인물이 바로 정우겸과 홍인환 그리고 홍봉안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보름 만에 정우겸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 보냈고 10여일 후에는 홍인환을 여산에 귀양 보냈으며 3개월 후에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정우겸이 사사된 후 화완옹주는 더 이상 옹주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화완옹주를 옹주라 부르지 않고 정치달의 철한 뜻의 정철아 불렀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철하고 부르려면 옹주의 자기를 박탈한 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관계없이 정철하고 한 것으로 화완옹주가 역적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처에 대한 공격은 정우겸이 사사된 이후에 줄기차게 이루어졌고 3사의 관료들을 비롯해 종친들까지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속히 화완옹주의 자기를 박탈하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곧 죽이라는 말로 정조는 영조의 3년상 동안에는 화완옹주를 보호했습니다. 영조의 3년상이 끝난 직후 3사에서는 복합하여 정처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는데 한여름이라 무더위 속에서 복합하자 정조는 더운 곳에서 그러지 말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복합하라는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내심 찬성한다는 뜻으로 윤 6월 17일 정조는 정처를 절도에 정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처를 절도에 정배하라는 정조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3사에서는 사형시키자는 요구를 그치지 않았지만 정처를 사형시킬 경우 그 누가 영조에게 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화완옹주가 궁중 안에서 날뛸 수 있었던 것은 영조의 편애 때문으로 정조가 화완옹주를 사형시키면 결국 영조의 편애를 처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처는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는데 정조가 강화도 교동에 정처를 안치시켰을 때에는 아마 그곳에서 스스로 자진하기를 바란 듯하지만 정처는 자진하지 않았습니다. 정처는 강화도 교동에서 질기게 살아남아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신의 구상대로 어느 정도 정치판을 정리했다고 판단한 정조는 크게 인심을 썼습니다. 정처를 한양으로 불러들여 살게 했던 것이며 10년쯤 후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정조의 치밀한 계산과 배려 덕에 화완옹주는 그나마 옹주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영조의 끝없는 총애 속에 질주하다 사형당할 위기까지 처하는 화완옹주였습니다.